네, 이번 강의는 그 조선왕조실록과 그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한 그 사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역사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실록이 그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아주 그 풍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472년 간의 역사를 다뤘고, 또 25대 그 임금이 실록의 주인공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태조 때부터 이 철종 때까지 그 25대 임금입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임금 하면은 그 27대이죠. 이 27대는 그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폐위되었던 임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25대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일제강점기 때 작성됐던 이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종 황제실록과 순종 황제실록 같은 경우는 1923년부터 1926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총독부의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일제의 그 어떤 그 자기들 식민지화의 정당성,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황제와 황실의 그 당시의 어떤 그 동정, 그리고 많은 어떤 정세적인 어떤 그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왜곡이나 조작돼서 조작돼가지고 편집돼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용할 때 약간 좀 다른 이 자료들도 많이 참고해서 그때 당시의 역사가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997년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이 고종 이 황제실록과 송종 황제실록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고종과 순종이 실록이 빠졌기 때문에 25대인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1기와 이 연산군 1기 같은 경우도 1기이고 폐위되어 있지만 다른 실록과 똑같은 편년체의 어떤 그런 서술 방식으로 다른 실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이 두 실록을 빼고 472년간 이 철종 때까지의 기록, 이것이 조선 왕조 실록으로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 실록에는 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되게 보기 드문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역사서라고도 알려져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연월 일순으로 해가지고 편년체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1839권이에요. 그러니까 1839권이면 어느 정도이냐면은 보통 실록이 한 1.7cm 정도 두께거든요. 1.7cm 정도인데 이거를 층층이 그냥 한 곳씩 쭉 쌓아 올리면은 약 한 32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 되고 또 아파트로 하면 약 12층 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정도 12층 높이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양이 바로 조선 왕조 그 실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권수나 이렇게 책수 같은 거로 중국이나 일본 것과 비교해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명나라, 청나라도 실록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례로 명나라 같은 경우는 황명실록이라고 있는데, 황명실록 같은 경우는 이 권수는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는 1893권인데 이 황명실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900권, 2,909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권 정도보다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거기는 한 260년 정도 했나요? 왜냐하면 그 뒤에 청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권수는 상당히 우리보다도 한 1,000권 정도 많지만은 글자 수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로 따지면은 그 황명실록 같은 경우는 약 1600만 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4,900만 자? 그러니까 1,600만 자고 4,900만 자니까 거의 한 3분의 그 1 정도 수준이 황명실록인 거죠.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거는 표의 문자에서 하나하나마다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글자 수가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글자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실록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남아있는 게 3대 실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그 헤이안 시대 한 850년 그래서 890년 약 3대 그 일왕의 그 3대 그 일왕의 29년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비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조선이 이 상당히 이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그 후대까지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종과 순종실록이 이렇게 여기에서 빠져 있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이 역사의 사실의 어떤 신뢰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자료를 볼 때는 그러한 그 다른 자료를 항상 같이 함께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록은 이 조선시대에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고려시대에도 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고려시대 초기에도 실록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 태조부터 목종 때까지 7대까지니까 이렇게 실록이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 거란족의 침입으로 그게 이제 소실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또 실록들은 이제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란이 고려시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사관과 그리고 궁궐들이 이제 소실되면서 함께 이제 그 실록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가 방금 말했던 사관이라는 건 여기서 말할 때 이 사관은 후에 그 예문 춘추관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실록청처럼 조선시대 실록청처럼 이 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청, 이 관자는 이 고려시대 때는 그게 다 소실돼 가지고 없어졌던 걸 갖다가 이제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공민왕 이후에 실록들을 다시 또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실록들마저도 다 소실돼 가지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초에 와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기록을 참조하는 고려사 저료 같은 경우도 다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실록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 조선에 와서도 그 고려 때 만들었던 실록을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실록들을 초기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록을 또 만들었던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실록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후대 왕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조의 신권 뭐 이런 것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신하들에게도 또 왕실에게도 어떤 경계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 실록들을 만드는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런 실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실록들을 보고서 내가 국왕이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록들을 작성한다고 하면 우선 국왕이나 신하들이 정치를 어쨌든 간에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적들이 실록에 남아서 후대에 알려지기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게 국정을 펼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또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행 목적이 있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아주 오랫동안 이게 실록들이 작성돼 왔었던 것이었죠. 자, 이 실록들은 저렇게 이제 이 어떤 표준적인 이렇게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조선 후기에 갈수록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이제 이
세로가 또 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실록들이 저렇게 그 권수로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저 오대산 사거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까지 갔다가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쿄대학에도 이 강탈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귀환한 이런 또 이 사연을 담고 있는 이런 그 실록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실록들을 이 작성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관. 예, 우리가 이제 사관은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회의를 할 때 뒤에서 신하들과 국왕이 그 논의할 때 뒤에서 이제 그 책상에다가 이제 문서를 놓고서 막 붓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야 뭐 속기사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글씨를 막 쓸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붓으로 이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기로 이 붓으로 이거를 날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이런 그 이 한문 이런 문장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주 그 과거의 급제에서도 아주 그 촉망받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다 이렇게 사관이라고 하지만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중앙관청의 예문관이라는 관청의 하급관리들이 바로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봉교, 대교, 검열이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봉교 같은 경우는 정칠품, 대교는 정팔품, 검열은 정구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관직을 갖고 있는 관원들 중에서 하급관리로서 아주 낮은 그 관직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낮은 그 관리들에게 이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냐면 우선적으로 이 정권에 어느 쪽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그 과거에 갓 급제한 청년들을 이 아주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직함이 이제 있고 그리고 국가와 그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뜻을 펼치겠다는 상당히 의욕이 넘칠 때인 그러한 그 청년들을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문관에 봉교, 대교, 검열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하면 장원 33명 중에서 이 1등 그러면 정칠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종칠품, 정육품, 종육품 그래서 구품까지 이렇게 그 성적순으로 이렇게 이제 그 품계에 맞는 관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뛰어난 인재들을 저렇게 그 사관의 그 직분을 맡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또 개인으로도 큰 명예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진할 아주 그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그 가문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그 관직이에요. 바로 봉교 같은 경우도 그 예문관에서 한 2명, 대교도 한 2명, 그리고 검열은 4명. 그래서 한림 8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존경받는 낮은 그 하급 관리였지만은 존경받는 관직이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조종 편전에서 국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 들어가서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부러워하는 그런 그 직종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사관이었지만은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다른 또 이제 그 사관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차후에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신들 그러니까 그 사관 신하인 이 사신들은 이 주로 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고 가는 대화를 기록하는 사람은 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따로 있었고 이 사신들은 주로 이제 그 평가를 위주로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 실록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사신은 논한다 하면서 이제 이 사관들이 평을 하는 거예요. 평을 하면서 어떤 그 인물평,
뭐 국왕이나 또는 신하들의 인물평도 하고요.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대안의 제시, 그 제시까지도 그 사실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평을 해서 기록에 또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이든 또는 이미 관직이 높았던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신하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자기가 아직까지 당정에 이제 그 편승되지 않거나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싫어하는 그런 젊은 그 신하들이 바로 이제 사관이 이제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썼던 겁니다. 그 사례를 들면 이제 그 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해군의 어떤 그런 그 정치에 대해서 그 부정하고, 그래서 인조가 이제 그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광해군을 폐위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관들의 평가들을 이제 좀 잠깐 보면은 이 광해군 같은 경우 그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인륜을 저버리고 국무를 폐위시킨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페루나 다 막 이렇게 막 씁니다. 그리고 반정을 다행히 일으켜가지고 다시 올바르게 인륜을 제대로 잡았다. 막 이렇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인조가 이제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막 글들이 나오겠죠. 또 뭐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의 포악한 정치가 그의 죄가 하늘을 노하게 했고, 그리고 신과 사람이 분노하게 했다. 뭐 이런 조상신과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막 연산군을 그렇게 이제 막 또 막 사관들이 이제 아주 신랄하게 또 막 이제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또 인조 같은 경우도 또 막 이 실록에 욕 같은 게 별로 안 나오는데 거의 없는데 인조 같은 경우는 인조가 욕을 하는 것까지도 기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잠깐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인조가 이제 신하들과 함께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나한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누차 얘기했지만 그거는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하느냐 막 하면서 이 욕의 모욕적인 나한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자세하게 알아봐라. 막 이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말씀을 하시는데 신하들은 모욕적인 뜻으로서 그러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전하께서 역지적인 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조가 아니 그러면은 이 구추한 놈들을 갖다가 내가 보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제가 이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나한테 말하는데 그게 모욕이 아니고 뭐냐 하면서 막 억지를 부리는 그게 이제 막 실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구추한 자들이라고 했던 표현은 이 구라는 건 개구자예요. 개. 그리고 추자는 병아리라는 뜻도 있고 새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모모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내가 좋은 말을 그들한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 구추 같은 자들 막 이런 표현도 인조가 막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추라고 했던 당사자는 누구냐면 소윤세자의 부인, 인조의 며느리였던 소윤세자의 부인이었던 강씨예요. 민혜빈 강씨. 그러니까 인조 같은 경우는 소윤세자와 그의 부인이었던 부인 강씨를 거의 자기 자식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자기 가게 족보에서 막 내쫓았던 사람이 바로 또 인조지 않습니까? 결국 소윤세자는 어떤 뭐 독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기록에는 이제 침 맞다가 이제 돌아가시지만 창경궁 환경전에서, 그리고 그의 소윤세자의 부인 강씨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제
사액을 놓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둘을 인조는 상당히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취급하지 않고 어떤 철저하게 그들을 갖다가 탄압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구추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욕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건 억지고, 하지만 사관이 평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써도 되지만 사관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 편전이든지 어딘지 회의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썼던 이유는 아마도 사관이 후대에 이 기록을 보고 인조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사람인 거,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이 실록에 남겨져 있고요. 태종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역사의 망신을 당했던 그 왕이죠. 태종은 1년 때에 자기가 이제 편전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관들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회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관 중에서 민인생이라는 그 사관이 있었는데, 이 민인생 사관은 또 상당히 자기의 직분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편전 밖에서, 창호지 밖에서 그걸 듣고서 또 기록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태종에 의해서 그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또 유배를 갔는데 또 이제 커다란 어떤 죽을 죄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사관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이 매사냥을 갔는데도 또 몰래 쫓아와가지고 또 감시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그 행적과 말들을 적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관의 신분에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또 민인생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러한 어떤 유배를 가고 다시 와서 또 쓰고, 또 그래서 이 같은 동료들한테도 발길질 당하고 너무 지나치게 한다, 이 정도로 심하게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 민인생의 기록들도 또 그 다른 사관이 썼는지 쫙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태종 이 4년 때 그리고 5년 때 이제는 이 사관들이 모두 편전 어디든지 왕이 회의를 하는 자리는 들어와서 사관들의 기록을 하도록 법제화 이제 시키게 됩니다. 또 태종 4년 같은 경우는 태종이 또 이제 노루 사냥을 나갔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말이 꼬꾸라지면서 넘어졌습니다. 태종이 넘어졌는데 그때 넘어지니까 상당히 망신스러웠겠죠. 그래서 넘어지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사관들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관들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던 말을 사관이 알고 썼어요. 그게 태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까지도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관들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실록 내용이 상당히 풍부한 어떤 커다란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국왕의 사소한 하나하나 행동에까지도 기록을 해놔서 세계사에서 잘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이런 기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은 그렇게 아주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서 기록들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관들이 썼던 이 기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역사적인 커다란 문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관이 처음에 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때, 이렇게 빠른 필기체처럼 쓸 때 남겨놨던 자료를 사초라고 그래요. 사초. 그러니까 실록을 만들기 전, 맨 처음에 자료가 되겠죠. 그 자료를 사초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초는 볼 수가 없어요. 국왕도 볼 수가 없고 신하도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적인 객관성을 갖다가 기록해 놓기도 했지만 사신이 평도 해놓은 거거든요. 국왕이 너무 지나쳤다, 또 어떤 신하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했 것 같다. 만약에 사신이 그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평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초를 만약에 보면은
반대파였던 그 당정에 있어서 반대파였던 그런 이 신하들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연산군 때 이 피라 사건이 한번 크게 한번 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오사화라고도 하는데 그 연산군 때 이제 그 성종 그 전 임금이 성종이었죠. 그래서 그 연산군 때 이제 성종실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관들이 작성했던 이런 사초들과 여러 가지 승정원 일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실록청에서 그 이제 그 성종실록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실록청의 또 당상관이었던 사람이 이극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극도는 훈구파, 예, 그 당시에 당정에 있어서 훈구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관이었던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제 그 살인파였어요. 그 살인파였던 사람이 이제 이 사초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들을 모으면서 실록총회 당상관에 있던 이제 이극돈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록총회에서 이제 그 실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초의 하나에 조의제문이라는 그 글이 이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조의제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초나라 사람이었던 항우가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초나라 왕을 추대해서 회양을 이제 추대했다가 다시 항우가 그 회양을 죽인 그 사건을 비유해서 이제 쓴 글이에요. 그 회양이 이제 그 의제라는 그 황제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의제를 조의하는 글이다. 그래서 조의제문이라고 그 김종직이라는 그 사람이 그 쓴 글을 비유해서 쓴 글을 이 사초에 담았다가 그것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를 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훈구파였던 그 이극돈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바로 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왕권을 자기가 찬탈했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직에게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켜 자기가 왕이 된 걸 비판했던 것을 여기에다가 올린 거였어요. 그 사초에. 그러니까 이 훈구파에서 그것을 들고서 이건 세조에 대한 대역죄다라고 해서 연산군한테 말을 하고 연산군이 살인파를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잘 됐다 해서 살인파를 숙청시키고 뭐 유배시키고 죽이고 하는 아주 커다란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피라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선대에서 있었던 일같을 후대 때 다시 작성했을 때 이러한 그 정당 정파 간에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르는 경우 그리고 자신들에게 되게 불리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선조 같은 경우도 뭐 선조 수종실록 그리고 현종 같은 경우도 현종 개수실록 해가지고 이 실록이 완성됐는데 다시 또 수정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수정본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그 실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원본은 놔두고 다시 실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 왕은 이 실록이 완성돼도 볼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산군이 바로 이 사초를 열람해서 이제 바로 이러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초를 열람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무오사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사초들은 모조리 다 이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실록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만약에 왕이 참고 삼아서 이 실록을 보고자 하면 그 부분을 사관들을 시켜서 베껴오도록 합니다. 그 현안에 관련된 것만 그 사례를 알기 위해서 베껴와서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그래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후대 연산군 이후에 후대 왕들이 내가 이 실록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보면 바로 연산군 같은
사람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함부로 이 왕들도 이 실력을 전체로 보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사관들은 예문관에 있었던 뭐 봉교, 대교, 검열 이런 하급 관리들이 어떤 그 좁은 의미에서 진정한 그 사관이었고요. 딱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이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그 국왕만 회의가 아니라 신하들끼리도 많이 그 어떤 국사를 논의했겠었겠죠. 이제 그들이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또 이제 그 있어요. 먼저 맨 처음에는 그 승정원에 이제 주소가 있습니다. 이 승정원에는 이 각 이방, 뭐 예방, 뭐 또 뭐 호방, 뭐 방방 이렇게 이제 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방이 있고요. 그 육방을 담당하는 바로 이제 승정 그 정승들이 있는 거죠. 그 담당하는. 그래서 그 각 육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의의 공문서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서가 승정원에 올라오고 승정원에서 그 공문서를 검토해서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국왕께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국왕께서 어떤 비답을 내려주면 그걸 다시 승정원에서 모두 다 그 비답도 기록하고 어떤 공문서 내용도 모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 관하에 다시 이제 국왕이 판단한 내용들을 갖다가 결정한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승정원의 커다란 이제 역할들이 하는 거고 또 뭐 왕의 어떤 일정도 담당하고 어떤 개인들이 보내는 그 상소 또 뭐 차자라고 그래가지고 상소보다는 약간 간단하게 해서 상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까지도 검토해서 국왕께 올리고 또 그 답을 얻어서 또 올린 이에게 또 알려주고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곳이 승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이었고 어떤 승정원의 이는 그래서 뭐 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 왜냐하면 왕이 머리면 그리고 각 관청이 몸통이면 거기를 얼굴과 몸을 이어주는 곳이 승정원이다 라고 해서 모든 공문서나 이러한 것들이 승정원을 통해서만이 국왕께 보고가 됐기 때문이죠. 그 승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급 관리가 또 주서예요. 그 주서 같은 경우도 그 상당히 그 하급 관리였었고요. 뭐 주소가 있고 또 가주소가 있고 또 가주소 또 밑에는 또 뭐 여러 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소들이 이 국왕과 신하가 논의를 할 때 사관 2명이 들어가고 주소가 또 1명이 같이 들어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관은 어떤 그 평가 위주를 한다면 주소는 오고 가는 모든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다 작성하는 사람이 바로 주소예요. 그리고 이 주소가 그 기록을 다 쓴 것 같고 바로 승정원에 들어와서 다시 또 연월일 순서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잘 이 편찬을 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정원 일기예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으로 만들어내서 승정원에 보관하고 업무용으로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록을 만들 때 사관이 썼던 거와 주소가 썼던 승정원 일기 또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모아서 실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주소가 쓴 글들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승정원에 배치됐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항상 볼 수 있지만 사관이 평을 포함됐었던 사초 같은 경우는 비공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정원의 주소는 바로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관에는 전임사관과 견임사관이 있어요. 이 전임사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관은 이 국왕과 신하들이 논의를 할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주소와 같이 함께 들어갔던 사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 글을 쓸 때 항시 옆에 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사관에 썼던 그런 사초를 입시사초라고 해요. 입시사초.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항상 같이 동행에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러한 사관들이 전임사관인 거죠. 그래서 이 전임사관이 바로 정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견임사관이라고 했을 때는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사관, 입시사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 국왕과 신하들 논의해서 입시사초를 작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임상하는 현장에서 그 바로바로 글을 쓰고 있지만 바로바로 글을 쓸 집에 가서 또 사초를 또 써요. 그게 이제 가장사초라고 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정사체로 제대로 이제 글을 써서 남기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사초들을 자기가 집에서 갖고 있다가 실록을 만들 때,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 그것을 그 춘추관에 있는 실록총에 모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록총에서 이제 어떤 그 담당자도 그 당상관도 있게 되고 또 사관들과 주서들이 작성했던 이런 기록물들을 모두 모아서 그 실록총에서 이제 실록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초초, 중초, 정초라는 게 있는데 이 실록을 그 입시 사초가 처음에 이 문서들 이걸 초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초가 한번 그 만들어지면 이 초초를 또 그대로 또 실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한번 이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또 한 번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중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초가 만들어지고 이 중초가 완성이 되면은 이 중초를 또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자료들을 또 같이 이제 그 확인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초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해서 마지막 만들어진 게 정초고 이 정초가 바로 이제 실록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 실록본이 돼서 이제 이 실록총에서 편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겨진 이 실록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처음 사관이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수정하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관들이 만들어진 걸 그대로 실은 게 아니라 그 아까 실록총에서 다시 이런 어떤 이 실록을 만드는 어떤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고 이 당상관 정삼품 이상인 관직을 맡은 사람이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이걸 이 하급 관료들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당히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초, 초초나 중초 같은 경우는 다듬어지질 않은 거죠. 상당히 거칠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이 누설되거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는 문제가 아주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실록은 바로바로 작성된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검증을 받고 거치고 해서도 다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실록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상당히 그 자세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초라고 해가지고 아주 꼭 필요한 일이 또 이제 마지막 이 작업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세초는 뭐냐면 방금 말했던 초초, 중초 이 사초를 씻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조선시대 때의 종이라는 건 상당히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너무너무 만들기도 어려웠고 또 이 고급지였어요. 궁궐에서 사용되는 종이들은.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초초나 중초 같은 경우는 이 정초보다는 더 많은 양이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록을 했던 그 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많겠어요. 매일 매시간 기록들이 사관들이 했었겠죠. 초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종이를 다시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흐르는 냇가에 물로 씻는 거예요. 그 한지를 그 초초의 그 종이를 흐르는 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씻으면 이 먹물은 빠지고 종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다시 그 바위에 말리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지금 그 세검정 혹시 아시나요? 그 종로구 평창동 지금 신영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신영동 그 세검정에 있는 바위가 많습니다. 그 세검정 그러니까 인조반정 때
반정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세검정 그 시내가에서 칼을 씻었다. 그래서 세검정이란 그 정자가 지금도 있죠. 그리고 거기 그 말에서 유래돼 가지고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검정에서 내과에서 조지서라는 또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 조지서는 그 종이를 만드는 그 관아였어요. 거기서 한지로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궁궐에 이제 그 보내주고 했던 그 조지서라는 바로 거기에서 세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너무너무 방대한 양이 나오고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씻어서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초가 이제 만약에 누설돼서 나가게 되면 알려져서 커다란 또 이 평지 풍파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또 이 반대파에 의해서 또 이 숙청도 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사관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몸조심을 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관의 신분과 객관적인 서술을 위해서 이 거칠게 썼던 내용들, 초초나 중초 같은 경우는 실록이 완성되면 바로 이 세검정 거기 내과에서 다 씻어서 이 사관의 어떤 신분도 보장시켜주고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관이 제대로 정직하게 쓸 수 있겠죠. 평도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이유로 두 가지로 이유로 이 세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군 일기 세초지를 남겼던 그림이에요. 지금 저 그림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훼손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세검정에서 이렇게 세초하는 그 그림과 거기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기록물이 저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초와 실록은 절대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조선 초기의 이성계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나를 썼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초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사초를 봐서 어떤 귀감을 삼고자 한다면 전대의 역사서를 보십시오 하고 못 보게 했고요. 또 세종 같은 경우도 태종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태종실록을 내가 보겠다 하니까 전하께서 만약에 보게 되면 후대 왕들도 봐서 고치게 된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신하들이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실록의 어떤 이런 제도를 정비를 시켜 나갈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실록을 국왕도 못 보고 사처도 못 보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화 시켰던 거였죠. 그래서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실록의 내용이 계속 이렇게 막 수정 삭제 막 이런 일이 없이 계속해서 472년간을 기록이 보존돼서 우리가 지금도 이 역사를 제대로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실록이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